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인 37세 평범한 남자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 대회가 있다면 제가 아마 1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많은 어려운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저보다 5살 어린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겁 많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엄마이기도 한 사람이죠. 사랑하며 지켜주고 싶은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주어진 행운이 있다면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난 곳이로 제 인생의 모든 행운을 다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의 생각과 가슴이 아프고 무너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난처할지라도 견딜 수밖에 없었고 절망에 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그저 옛말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담이 아주 허튼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즐거운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는 거의 집에 없을 정도로 돈을 벌기 위해 바빴습니다. 들어오지 않으셨고 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셨어요. 가끔 들어오시면 먹을 거 사줄 돈만 조금 주시곤 했습니다. 어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옷 5벌도 깨끗하게 입지 못했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고모가 한 달에 1~2번 찾아와 반찬이나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형편이라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었지요. 공부도 잘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는 은근히 따돌림을 받기도 했고 아버지는 집에 오면 저를 때리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저를 보면 늘 엄마 생각이 나는데 힘없는 어린아이로서 어떤 때는 무기력하게 아버지에게 맞으면서도 강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얼른 커서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힘들었던 사춘기를 보내고 고등학교 때는 몸집이 커지면서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복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게 되어 싸움을 잘 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 아버지는 학교에 불러다니셔도 꼭 그때마다 제게 타이르기보다는 참으로 많이 되셨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긴 했지만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힘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나름. 힘센 친구와 다툰 것뿐인데 아빠는 제게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항상 말썽만 부리는 친구였는데 심하게 혼나고 맞기 일쑤였습니다. 저를 심하게 때린 어느 날 아빠보다 어느새 덩치가 거인인 저는 아빠를 밀쳐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고모를 통해 아빠의 소식만 듣고 결혼해 살고 있는 지금까지 찾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후로는 더한 고생의 연속이었지만 처음에는 친구 집을 전전했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돈도 없어서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잘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찾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다니지만 저는 18살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항상 혼자 생활해오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배운 것이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삿집, 선샵, 편의점, PC방, 배달부 등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해왔어요. 배달 일을 하다 오토바이가 나가온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고 흠집내는 가게에서 돈을 훔쳤었다가 사장한테 혼나며 그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18살 딸이 남자아이를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그림자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준 어른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어린 나를 이용하거나 피레미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8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벌며 고생한 그 당시 나는 정말 안쓰럽고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지만 어른이 되어보니 18살이라는 나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18살은 부도어 근처에서 라면을 먹고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식사를 사려고 일을 하느라 노력했습니다. 해야 했기 때문에 20살이 넘어서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었지만 다른 일보다는 벌이가 괜찮았어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버텼고,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이후에는 반주 월세 방 그리고 32평의 작지만 방 2개가 있는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 되었죠. 인생에서 가장 젊고 빛나는 시간을 재미있게 보낸 기억이 없네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신이 바쁘니 제 동갑 남자들처럼 연애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지요. 가장 유일한 즐거움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거 빼고는 없었어요. 시간이 날 때 동네 뒷산이나 복싱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제겐 유일한 행복한 취미입니다. 항상 일해야 하는데 몸은 지칠 때면 가난은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가끔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 슬펐습니다. 모든 것이 없고 가족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평범한 삶을 꾸밀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어느 순간 하늘이 선물로 행운을 주었어요. 다니던 복싱 체육관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복싱을 시작했지만 만나게 된 것이죠. 아내가 두렸던 것이 어쩌면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와 가끔 눈을 마주쳤지만 그것이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는 신호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녀는 저를 체육관에서 자주 볼 때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대화를 걸어 운동 가르쳐 달라고 했고 서서히 친해졌습니다. 만남이 자주 되자 나는 빈약한 형편 때문에 아내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아내는 나와 함께하기를 계속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한테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고 아내는 어머니와 둘이 살며 넉넉하지 못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허락해 주실까 걱정했는데 장모님은 우리의 성실함 하나만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연애한 지 8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서로 어려운 형편이라 간단한 살림만 마련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제가 결혼했다는 게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 곁에 있는 만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 여자가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금까지도 여전히 내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에 TV에서처럼 뛰도록 기뻐해주지 못했어요. 사실 가난한 제 형편 때문에 아이를 가질 것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아내가 병원을 다녀온 5번째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설렘과 기대감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설레는 시간을 보냈고 출산일이 다가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3.1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정말로 내 삶이 점차 평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서 힘든 삶을 사는데도 이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내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저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주말에는 대리운전도 하며 수입을 늘렸습니다.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 현장 작업이 부족했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어려운 상황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만 졸업했으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회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내와 아이를 고생시키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항상 미안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약 4개월이 될 즈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아기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조금 늦게 성장한 것 같아요. 보통 100일이 지나도 목을 가누고 해야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목을 못 가누는 걸까요?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몇 아이들은 지나도 못 가누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걱정되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아내가 아이가 목을 못 가누고 뒤집기도 안 한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기는 특히 몹시 심한 보통에 고통스러워하고 항상 안아줘야만 잠에 들더라고요. 아이가 아팠어요. 울기도 많이 우는 까다로운 아이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전화통화해서 아기가 열이 심하게 나서 집으로 빨리 와달라고 했어요. 서둘러 집에 도착하니 감기가 아닌데도 높은 열이 있었어요. 애이냐,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감기 같다고 하여서 급하게 왔어. 하지만 해열제를 먹여도 계속해서 열이 심하게 오르네요. 그래서 먼저 병원에 가자며 택시를 탔지만 아이의 열은 계속 올라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계속 AI라고 말했었죠.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차 한 대도 없어서 아이가 아픈데 택시를 잡아 타고 와야 한다는 게 참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한 후 의사가 말하기를 주요가 일단 열이 높은 20부터 잡고요. 또래보다 체중이 좀 덜 나가는 것 같고 발달 상태가 좀 늦어 보여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 번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 아기가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내는 의사의 말에 너무 놀란 듯했습니다. 혹시 아기 돌봄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사실 다른 아이들은 다 목이 잘 가는데 우리 아들은 목을 잘 못 가누고 뒤집기도 못해서 조금 발달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확실한 건 모르니 일단 2번에서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도록 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큰 병에 걸렸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알아보러 갔는데 제 아들과 함께 처음 듣는 병명 앞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선천성 척추측만증 환영성 근위축 중입니다.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대부분 생후 2년 안에 사망합니다. 제 아들의 경우는 일찍 진단을 받았으니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예요. 진행될수록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고 삼키기나 먹기, 숨쉬기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잃게 되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진행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잃어버린 신경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는 150명 정도만 있는 희귀한 질환이고 진단 시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통수를 누군가 강하게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우리 부부에겐 이 모든 상황이 처음이라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자식이 이런 상황에 처한 건가요? 모든 검사를 해도 그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질병에 걸렸을까요? 검사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은 없나요? 아내는 아기한테 큰 병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혈액 검사로만 진단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모르는 병이고요. 증상이 나오더라도 다른 근육병과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지호 같은 경우는 진단이 빠른 편입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오타도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치료하면 괜찮을까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은 아닙니다. 이미 치료제가 나와 있어요. 스피노자라는 약인데 문제는 그 약을 평생 주기적으로 척수강내 주사로 주입해줘야 해요. 약이 좀 비쌉니다. 억 단위로를 보니 사실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분도 있죠. 지금은 희귀질환으로 지원을 받아서 환자본인 부담이 좀 줄긴 했지만 첫 해주사 비용이 5만 원이 넘다 보니 평생 그 약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없다는 루드가 치료비에 대해 설명을 듣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치료제가 있다는 게 어디인가요? 어떻게 되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돈은 아주 문제였습니다. 옆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내는 우리 아기가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가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믿을 만해? 검색 결과가 틀릴 수도 있는 거라는 것 알잖아.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가보자. 맞아. 내 말대로 검사 결과가 잘못될 수 있지. 우리 한 번 더 검사 받아보자. 아내는 지방이 아닌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검사 받길 원했어. 의사의 치료 시작은 빨라야 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각기 다른 전문가로부터 똑같은 검사를 받고 결과도 똑같았어. 다른 결과를 기대했는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은 병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했어. 담당 의사가 즉시 이 병을 진단했다. 치료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해외에서 임상을 완료한 1회 주사 치료제도 있지만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기가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련과 의사 선생님들도 모여서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른 추를 시작해야 합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일단 2번에서 치료 전 검사 모두 마치는 대로 투약하는 걸로 할게요. 치료비가 당장 문제겠지만 일단 치료부터 하고 나중에 방법을 찾아도 늦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고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살아가는 건 신이 아니라 땅인가 봅니다. 돈이 결정하는 것이라더군요. 돈이 없으면 우리 하게는 치료조차 못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얻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아직도 저는 가난하고 이런 현실이 싫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와 아기를 생각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기와 아내를 병원에 두고 저는 일을 해야 했기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죽게 놔두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치료를 시작해달라고 했지만 당장 약값을 감당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전세금을 빼면 당장 몇천 원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집을 빼는 것도 어려우며 빌더라도 아기를 데리고 월세를 내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장모님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청소일도 하며 근근히 생활하시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정을 말해봤지만 저와 비슷한 형편에 하루 벌어 먹는 사람들은 목돈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얼굴 본 인부들이 각자 모아 병원비를 보태주시는 것에 정말 고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과거의 연체 이력으로 인해 대출이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더군요. 이리저리 알아봐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밥을 먹으러 가던 단골 없어진 백반집 사장님께까지 돈 얘기를 해보았지만 갖고 싶은 것이 없이 일용직을 하는 나에게 돈을 빌려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던 고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고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인덕, 내 아버지가 간경화로 지금 병원에 들락거린 지가 몇 년 넘었는데 넌 아버지에게 한 번 연락한 적이 있냐? 내가 너가 결혼했다고 얘기는 전해줬다만 어쩌면 좋으냐. 나나니 아버지나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 국원님 아버지께서는 당분간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시기가 되면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것이 아플 때 어떡하죠? 부모가 나중에 한번 병원에 가볼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엄청 울었어요. 가족 중 남아있는 이들도 저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는 것은 잘 알았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의지할 곳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서러워합니다.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도 가진 돈은 단지 200만 원뿐이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못난 죄를요. 자신이 한없이 싫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아이와 아내의 짐을 챙겨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단 전세를 빼달라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전세금으로라도 치료를 먼저 충당해야 하니까요. 아내와 아기가 병원에 일주일 넘게 머물면서 이미 병원비도 많이 나온 상태라더니 당장 필요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기만 보고 있는 아내에게 돈이 없다는 소리를 차마 할 수가 없더군요. 여보,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일을 많이 힘들었지? 아기 치료를 많이 든다는데 어쩌지? 내가 엄마한테 아기가 아프다고 말씀드릴까? 엄마가 의심해서 못 도와줘서.
마음이 답답하구나. 가져갈 게 얼마 없다고 오늘 100만 원 주셔서 당장 필요한 돈인데 먼저 써야 해 하네. 어떠세요? 당신도 힘든 거 많이 겪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아기를 잘 돌보세요. 치료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일단 사람은 살아야 돼요.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우리 전세금이라도 써서 먼저 취업하고 의료비를 쓰죠. 만에 나도 아기를 돌보는 것에 괜찮다 생각하면서 잠깐씩 일할 수 있는 날을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힘내요. 아기를 돌보느라 피곤한 아내는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기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오셨습니다. 박지원 아기 보호자님, 아기는 좀 어떤가요? 이제 치료 점검 사항은 모두 끝났고 내일부터 주사 치료를 진행할 건데 아기 컨디션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요. 하지만 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넣을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기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번님 지원 외가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저희 의료진도 알고 걱정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돈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으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 분이 나타나면 저는 너무 놀라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근데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닐까요? 누가 생년부지의 사람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그러겠어요?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 몇 천만 원이 드는데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시는 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 좀 곤란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제가 도움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수 있죠. 부탁드리니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당장 갚을 순 없어도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느닷없이 우리 아기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분의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분이 궁금하기도 했고 살면서 꼭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 같은 병원의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G5 케이스를 보고 같은 과 닥터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도 제게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버님 사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모른다. 제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럼 아버지가 앞으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먼저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아내는 얼떨떨하면서도 왜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주려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이영준이라는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비슷한 이름의 사람조차도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안 왔죠. 저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 보이는 젊은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나이가 조금 있는 분의 모습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처음 만나보는 얼굴이면서 저를 도와주는 이유가 더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박주하 기보호자 김철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담당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누군지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으로서 어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도와주시는 야는 죽어두고 갖겠습니다. 아, 박주아, 기아번님. 이렇게 찾아오실 것 같아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건데. 지워, 아버님, 저한테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은혜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정욱 씨 기억 안 나십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리면서 저를 마주봤고
저는 젊은 회사 얼굴을 찬찬히 다시 쳐다봤지만 도무지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젊은 의사는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지호 아버님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손목에 문신을 한 걸 보고 확실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15년 전쯤 쉬운 골목길에서 폭행당한 학생을 구해준 적이 기억나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기억을 더듬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15년 전쯤 제가 21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고 공사를 끝내고 한 잔을 취하며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슬렁한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질퍽하고 두텁한 소리가 들려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쪽으로 갔었죠. 야른 학생 한 명이 가방도 못 벗은 채로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창의 복싱도 잘했던 사람으로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왕성한 청년한테서 어떻게 불의를 보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폭행당하는 학생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골목으로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너희는 지금 뭐 하냐? 아저씨, 지나가던 기름은 그냥 가세요. 찬양하지 말고. 야, 너희 뭔데?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둘러싸고 때려대다니. 태선아들아. 2010년 영화에 주문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다가가는데 한 놈이 겁도 없이 소주병을 내리치려고 하더라고요. 맞대응을 하려니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됐고 3명 다 힘을 가하며 두들겨 패줬어요. 다 도망간 걸 확인하고 쓰러져 있는 학생을 일으켜 줬습니다. 학생이 밤이 늦었는데 여기서 맞고 있었어요. 얼른 집에 가자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 학생이 초 갈 곳 없어요. 침 나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려 했지만 집을 나왔다는 말에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집을 나왔다고? 주변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때 계시지만 저한테 자꾸 간섭하고 성조가 안 나온다고 맨날 혼나고 그래서 가출했어요. 군대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아까 그 형들이 갑자기 돈 얼마 있냐며 골목으로 끌고 가서 때린 거예요. 야, 임마, 나도 부모가 있어서 간섭 좀 받고 싶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 더 늦기 전에. 싫어요. 저항 갈 거예요. 가봤자 또 똑같은 거야. 저도 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더 드는 게 없어요. 발과 블로그나 왜가 불렀어? 형 봐봐. 형, 뭐 하는 사람인가? 또 구하라 사람이다 때라는 게 있었소? 공부에도 때가 있고 결혼하는 것도 때가 있고 남들을 따라 살면 그래도 중간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나는 너처럼 18살에 집을 나와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거든. 형은 지금 고시원에 살고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겨우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거든. 그때를 놓치면 형처럼 힘들게 살게 돼, 알겠지? 너는 더 걱정해주는 부모님도 있고 다른 거 할 거 없이 공부 안 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건 나중에 커서 해도 돼. 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지금 서울대를 갔겠지. 이거 받아라. 그리고 형이 오늘 힘들게 일한 대가로 받아. 이거 받고 택시 타고 집에 오라고.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일했고 한 푼도 벗어난 등급을 가진 학생에게 주고 택시를 태워 보냈습니다. 이제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이제 서 있다 선생님의 얼굴도 갑자기 낯익은 얼굴로 느껴졌습니다. 아니죠. 혹시 그 학생이란 새로운 선생님이라고요? 어떻게 하여 이런 우연의 만남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지호 씨, 아버님이 아니라 형, 당신이 당시에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신 것은 제가 계속해서 잊고 살았습니다.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제가 너무 행복한 척하고 있었나 싶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내가 진심으로 혼을 났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빠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한성도 못 살다가 이리저리 찾아다니시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맘에 자꾸 들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여 의대에 합격했고 현재는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만나게 되면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저가 의사가 된 것은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그때 형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늦었지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나요? 15년 전에 처음으로 형님을 만나고 마음을 다잡아 공부하였고 그 이후로 형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가끔 그 동네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15년이 지나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지요? 그것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 회전을 돌면서 지호를 봤는데 그때 형을 봤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낯익은 얼굴이랑 평소 목의 문신을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정에 저만 좋다고 하셔서 어찌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몇 번 지호 병실에 갔을 때 형을 보면 계속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그때 쟤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의 아기를 살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사가 된 것도 다 형의 덕분인 것이 있으니 그 은혜를 지금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기를 잘 치료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그래도 몇 푼의 치료비가 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질 수밖에 없어요. 꼭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타요, 오주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씀만 반복했어요. 제 아이의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선뜻 내주는데 이유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15년 전 구해준 고등학생을 오늘 만났다는 것도 마치 꿈 같은 일이었는데 그때 인연 덕분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꿈 같은 일이었어요. 아내에게 돌아와서는 이런 불가사의한 우연을 설명한 이 아내 역시 많이 놀랐어요. 여보, 옷이 당신의 착한 삶을 위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살았잖아. 그거 불쌍해서 하늘에서 한번 크게 도와주는 거 저금 해놓고 있다가 지금도 와준 거야, 여보. 이제 우리는 지우 살 수 있겠다. 아내는 엉엉 울며 말했고 우리는 그날 3시간 동안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치료를 시작한 아기는 다행히 좋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평생 주기적으로 넣어야 하는 약을 맞고 있지만 더 좋은 약이 나올 거라는 희망도 있고요. 그렇게 약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이태원을 반복하던 어느 날 이영준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시간 되나요? 알고 시간이 없어도 내야죠, 선생님.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전은영 존이? 그 미완된 대화의 한국어 문법을 올바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에게 말을 놓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사생님은 제발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매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사람에게 도저히 반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아, 아직 공사장에서 있어요. 매번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괜찮아요. 힘들더라도 해야죠. 제가 벌어야 아내랑 아기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는 동안은 아내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병원은 제 작은 월세방 19호로 해놨어요. 형, 우리 병원에서 지금 보안요원을 구하는데 여기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요?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무게가 있긴 한데 형께 딱인 것 같아요. 운동해서 몸도 좋고 도리도 잘하니까. 하잖아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일정하게 있는 일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하는 일이라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사실은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알려드렸거든요. 향구 어때요? 그런 일자리가 있으면 나는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할 테니 지원해 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력이 좋지 않아서 그건 걱정 마세요. 그 일은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해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도움만 받게 돼서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선생님? 제가 너무 고마워하며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존댓말이나 제발 그만두라고 하고는 머리를 극적이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병원에 있는 보안 유니폼으로 취업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너무 기뻐하시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에 있는 전셋집을 처분하고 아내와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빌라로 이사했고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얻고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바뀌어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 골목길에 서서 맡고 있는 영준이를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준이는 지금처럼 의사가 되고 저는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을 겪어보니 마치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 제 인생에 이런 사건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영준이를 구해주었고 제가 베푼 그 작은 선행이 저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큰 선물로 돌아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로또 당첨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제 아이는 아직 매년 힘든 치료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지금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의자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중이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서 돈이 생기면 얼마든지 갚으려고 했지만 선생님이 산책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고요. 그래서 저는 월급의 일부를 아픈 아이를 위해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큰 도움과 사랑을 큰 사람에게 조금에 나눌 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받은 사람은 아주 큰 사랑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거든요. 누군가 제가 베풀탄 사랑을 다시 다른 이에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면 제 사연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